저는 어쨌든 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으로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검색 추천 시스템 개발도 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평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뭐 이 새로운 뭐 검색 추천 알고리즘 갖고 오면은 이게 과연 그 사용자들한테 내보내도 되는 건지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주로 이제 그런데 이제 A/B 테스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다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AI 이제 그 밖에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사실은 뭐 AI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AI가 발전할수록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AI가 아니라 AI 밖에 그 있는 것에 더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그 생각 그 하시고 예, 가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다른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제 뭐 책이 팔리고 펀딩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그 학과에 뭐 학생들이 꽉꽉 차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제 생각에 이제 많은 그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빅데이터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이제 뭐든지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빅데이터 전문가, 뭐 빅데이터 학원, 또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정말 화두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당연히 저는 처음에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제가 약간 그런 새로운 막 뭐가 뜬다 하면 조금 회의적인 편이에요. 물건도 보통 항상 이제 나중에 막 그 남들 다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약간 그런 편인데 인공지능도 이제 이게 뭐 지나가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지 않고 점점 이제 더 많이 그 트렌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저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트렌드가 되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드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 생각을 아마 그런 거를 조금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뭐 수학 통계에 기반한 거니까 수학 공부, 통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학책부터 잡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한 명도 수학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공부를 하겠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중요하죠. 수학이 기반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자동차 그 엔진의 원리가 되는 뭐 동력학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20세기 초반에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중간에 뭐 서고 뭐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처럼 잘 되지도 않았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운전도 어렵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뭐 10년 20년 뒤에는 자동차 엔진의 구조를 몰라도 자동차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그게 지금 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엔진을 공부하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시대고 지금은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조만간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확실히 나뉘게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텐서플로우를 공부하겠다고 지금 뭐 초등학생부터 지금 뭐 학원이 생기고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텐서플로우를 지금 공부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을 당장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길게 봤을 때 내가 꼭 지금 텐서플로우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엔진의 원리를 몰라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최신 컴퓨터가 지금 GPU가 달린 컴퓨터가 있어야 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GPU가 달린 컴퓨터 알아보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쓰면은 GPU 뭐 이런 거 다 빌려서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조만간 일자리를 없앨 거고 뭐 인간을 지배할 거다. 뭐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 뭐 제가 미래 예측은 못하겠지만은 그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데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는 분?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원래 뭐 통계학 이제 그런 걸 가까웠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그걸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컴퓨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 개의 원이 들어간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우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테이블부터 그래프, 이미지, 비디오, 음성,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다 모르시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뭐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의사 결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예측일 수도 있고, 패턴 추출, 검색 추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뭐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컴비네이션 중에 일부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로 뭐 텍스트 형태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뭐 신경망, 뭐 의사결정 트리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검색 추천 모델을 만들고 뭐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근데 다른 거를 해봤냐 하면은 뭐 들어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본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일부를 그냥 해봤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다 이런 건데,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뭐 모든 분야를 다 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서
굉장히 또 특수한 특수한 기술을 이제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어떤 특수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일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중에 딥러닝으로 들어가면은 딥러닝은 여기서 이제 신경망의 어떤 특수한 유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특수한 형태의 문제를 푸는데 좀 특화된 그런 종류의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목 보호를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써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든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 이제 인공지능을 한다는 게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우선 이제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인공지능 모델이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를 학습 이 얘기는 이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학습을 하기 형태가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데이터 준비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델의 유형을 선택하고, 이건 이따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인데, 그 모델에 보통은 뭐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100%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적용하고, 혹은 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단계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좁게 보면 이 모델을 만드는 쪽을 보통은 인공지능을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 그 모델 관련된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나 복잡도로보나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 부분이 뭐 20%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만든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걸 평가해서 실제 현업에 적용할 준비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이 처음과 끝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 노력이 이 전과 이 후, 실제 순수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런 데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특성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은 이 부분은 아예 자동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그 오토 ML이라는 이름으로 머신러닝 자체를 또 자동화하려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근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그 형규님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약간 개론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처음에 좀 개론을 시작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인공지능이 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 이제 인공지능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뭔가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확실한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에 뭔가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그걸 보통 뭐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도학습이라고도 하고,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인풋으로 해서
어떤 결국에는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계산,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학습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검색 추천 예제는 뭐 이 사람이 뭐 입력한 질의에 가장 뭐 적합한 뭐 문서가 무엇인가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뭔가 예측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모델의 유형, 그리고 이제 모델의 유형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수식인데 어떤 종류 형태의 수식을 쓸 건지, 그리고 그 수식의 구조, 그리고 그 수식을 실제로 이제 값을 채우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드리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뭐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그 어떤 내가 추천 결과를 내놔야 된다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어떤 이제 이게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런 걸 다 사람들이 짰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입력과 출력만 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학습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모델 유형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모델이 이제 이런 굉장히 단순한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이걸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 좀 더 복잡한 어떤 신경망 형태라고 하는데, 신경망 형태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델의 유형,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요 세 가지, 이 과정이 인공지능을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여기 A few useful things to know about machine learning이라는 이 논문이 굉장히 잘 알려진 논문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델, 이 representation인 건 모델이고, evaluation, optimization 이제 그 representation을 채우는 그 최적화를 가리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망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ecision tree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용도에 맞는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프로그램을 일일이 만드는 대신에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형태는 뭐 수식이에요. 결국엔 수식에 이제 이런 여기 이제 방정식으로 보면은 이 방정식에 있는 여러 가지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뭐 n 번째 변수까지 있죠. 그 중에 뭐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런 웨이트를 채우는 그런 과정에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이게 뭐 뉴럴넷이 돼도 이 수식의 형태가 좀 더 복잡하고, 중간에 뭐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이런 방정식이 결국에는 여러 개가 이제 엮이는 거예요. 그 방정식 하나가 여기에 하나가 이제 방정식에 해당을 하고, 방정식 하나의 결과가 다음 방정식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 뉴럴넷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수학 공식을 제가 아까 이제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학 공식을 형태를 결정하고 그 공식의 실제 내용을 채우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채우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이제 구현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예. 10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히든 레이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문제가, 예측 문제가 이렇게 1차원 방정식으로 풀릴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 세계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좀 1차원적이진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신경망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이제 이미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런 종류 예측을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예측을 하려면은 이미지의 굉장히 일부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이미지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어진 그 입력 이미지를 가지고 다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그 1차원적인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보통 이제 신경망의 사례인데, 요 하나하나가 그 그러니까 인풋 결국에는 입력 데이터와 이제 출력 데이터 간에 여러 가지 계층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력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픽셀의 값이 하얀색이고 두 번째 픽셀의 값이 빨간색이면은 결과 값의 고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 입력 값을 그룹해가지고 어떤 중간에 어떤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지식을. 그거를 이제 그게 결국에는 각각의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신경망에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알고리즘을 수학적 모델로 바꾸는 게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하셨는데, 알고리즘도 잘 만들면 성능이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스쿨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한 거랑 머신러닝을 한 거랑 어떤가요? 이게 항상 머신러닝이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그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다르고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제 어떤 경우에 알고리즘 시간이 나오면 어떤 경우에 머신러닝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에 머신러닝이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머신러닝의 이제 결과라는 게 이런 굉장히 이제 복잡한 중간에 과정이 데이터에 이제 기반한 어떤 학습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신경망을 학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 결과가 매번 달라져, 조금씩. 그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내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예측하는 결과를 꼭 내야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이 내부를 볼 수 있는, 좀 더 이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모델은 이 내부가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요. 어떤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이거 보통 의사결정 트리라고,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부가 굉장히 안 보이는 모델이 있어요. 보통 신경망 모델이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거예요. 내부가 보이는 모델을 써야 되는지, 내부가 안 보여도 상관없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히려 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예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차가 2020년까지 다 된다. 이제 그런 예측이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이 그런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죠. 2019년 11월인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꼭 된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근데 뭐 다들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올해 작년 말까지도 자율주행차가 된다 뭐 그런 예측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초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그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최신 그 소식통에 따르면은 예측을 알 수 없다, 뭐 그걸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율주행 관련된 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시는 게 있으세요? 2020년은 안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측 중에 하나가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보통 IBM에서 많이 시작을 했어요. 혹시 헬스케어 쪽 일하시는 분? 네, 그러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IBM 왓슨이 많이 병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는 UCSF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쓴 거는 못 봤는데 뭔가 뭐 특정한 분야 패스톨로지라든지 뭐 레디올로지 이런 데는 확실히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왜냐면 레디오 이미징이라든지 아니면 티슈 스트럭처 같이 어떤 피지컬 컨스트럭이 있어서 그걸 싹 읽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피지컬 컨스트럭이 있고 거기에 있는 패런을 찾아내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를테면 환자 봤을 때 환자의 심텀에 대해서 어떤 걸 막 알고리즘식 다 가르는 그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 다음에 라이어빌리티 이슈 때문에 의사의 라이선스 아직도 필요하고.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제가 최근에 딥 메디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아마 에릭 토폴이라는 미국의 카디올로지스트가 또 인공지능 공부를 하셔가지고 쓰신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대체라는 거는 그게 옳은 건지도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이랑 협업하는 거는 많이 좀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레디올로지스트도 예전에 이미지를 하루에 1000장을 봤으면은 이제 같은 1000장을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제된 이미지를 본다고 인공지능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좀 1차 결과를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워크플로우가 바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대체한다는 건 조금 과장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국에는 AI 면접이 대세라는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AI가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리는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회사들에서 여기 회사들에서 좀 시도를 했다가 뭐 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알고리즘 공정성 얘기를 이따 좀 할 건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 AI를 사용해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이제 그게 자기 걸려가지고 집으로 편지가 날아온다고.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이제 무단횡단한 사람의 신원을 알아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중국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술이 오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딥페이크니 여러 가지 AI 오용 사례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왜 셀프 드라이빙이 안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제 셀프 드라이빙은 사실 학습 데이터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가 이제 그러니까 운전 알고리즘의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주행 중에 잘 되는 거랑 그러니까 주행을 잘 한 거랑 잘 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데이터 둘 다 필요한데 사고가 난 데이터는 당연히 얻기가 어렵죠. 그게 실제로는 사고를 뭐 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코스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놓기가 어렵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중에 그나마 이제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있는데 인공지능 그 면접 그거의 문제는 사실은 그게 결국에 데이터 기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가 대부분은 지저분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으로 뭐 남성이 훨씬 더 많이 일했던 어떤 분야의 그 채용 데이터다. 그럼 거기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향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냥 썼을 때는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람도 편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 편향이 훨씬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건 조금 이따 더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많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뉴스라는 게 정말 사실을 보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 메시징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잘 알려진 게 이제 왓슨 그리고 뭐 사실 알파고도 약간 비슷한 건데 당장 이제 이런 그 시스템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왓슨은 이제 정말 제퍼디라는 퀴즈쇼를 잘 푸는 거에 특화해가지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존재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 조합해서 만든 거고 알파고 역시 뭐 바둑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당연히 되게 임프레시브한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범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내가 이걸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여줬으니까 다른 것도 잘하겠거니 하는데 실제로 왓슨을 우리 현장에서 도입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미국 뭐 의료업계 이런 데서 이제 논문이 나온 걸 읽어보면은 잘 된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약속했던 그런 수준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항상 조금 그 과장을 한 경향이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연히 기술이 강력해지면은 오남용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사람 그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확도 높게 하는 게 최근에 가능하게 됐는데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다 바로 이렇게 뭐 오용 사례가 생기는 거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무 때나 편하게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적용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드시는 생각은 당연히 모델 자체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편향이 그대로 이제 결과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 가능하고 편향해서 자유로운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법 1이라고 하죠. 해법 1.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해법은 이 모델
만들기 전 그리고 모델을 만든 이후 이 두 가지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준비한 단계에서 데이터 가공 그리고 오류 수정, 그다음에 이제 이 학습 피처 추가, 레이블링 이 단계에서 데이터에 이제 내재된 문제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학습 결과를 구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해법 2라고 하면은 해법 1과 해법 2 실제로 둘 다 중요한 해법이고, 근데 이제 해법 2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해법 1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특정한 모델에서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경망에서 데이터 편향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신경망이라는 어떤 특정 컨텍스트에서만 그러니까 모델을 사용할 때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데이터 준비 그리고 모델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전후에 이제 해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 자체는 점차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제 블랙박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정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어떤 내가 이런 모델을 꼭 써야 된다?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모델에 내가 특정한 모델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모델을 다 해보고 그 중에 제 성능이 좋은 걸 결정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델 전후에 모델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 하나만 애가 데이터 준비하기 어떤 데이터를 쓰는가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나서 가공을 하고 오류가 있느냐 이런 것도 보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컬렉트된 데이터를 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좀 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저는 헬스케어에 있으니까 이를테면 헬스케어 에어리어에서는 NAS 데이터라고 내셔널리 컬렉트된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캔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캔서 레지스트리에서 컬렉트된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아니면 UCSF에서 내재적으로 있는 저희들 UCSF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각 데이터의 성질이 다 틀리죠. 어떤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고 이 사람들도 레프레젠트하는 파퓰레이션이 틀리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에 맞는 데이터가 어떤 거고,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내지는 다른 데이터를 썼을 때 하는 바이어스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데이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여기는 이제 데이터는 주어진 상태로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먼저 모으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런 문제를 다 피할 수 있죠.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가공도 줄일 수 있고 편향도 좀 적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데이터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법 2를 데이터 사이언스로 문제 해결하기라고 잡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가운데 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머신러닝 엔지니어고,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를 하시는 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머신러닝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가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처음 요지로 돌아가서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텐서플로우도 알아야 되고 수학 확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점차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가 되고 이 부분에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온다고 믿고 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 전후는 사실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쓰레기를 넣어줘도 뭐 쓰레기 데이터를 넣어도 잘 동작하는 모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는 항상 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이 모델이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정말 정말 내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사용하고 환자를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훨씬 고려사항이 많아요. 그냥 액큐레시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단계, 그 뒷 단계가 그거는 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 게 계속 중요할 거고, 요 가운데 요거는 점차 마치 이제 다시 운전의 비유로 돌아가서 엔진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요 가운데 단계는 보통 95%, 99%의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술 발전을 뭐 빅데이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돼 왔어요. 다시 빅데이터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빅데이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 하둡 이런 게 이제 맵 리듀스 이제 그거 굉장히 많이 처음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걸 공부해야지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빅데이터 엔지니어 이제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때는 실제로 자바로 하둡 프로그램을 짜야지,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짜야지 내용형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거를 다 몰라도 내용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abstra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의 어떤 메커니즘이 예전에는 그 엔진을 실제로 알아야지 뭔가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은 차가 앞으로 가도록 됐다. 그런 식의 이제 그게 이제 기술 발전이죠. 기술이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점차 그 중요성이 덜해지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모델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모델 밖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모델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범용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볼 게, 구글의 What If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는 What If 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웹에서 인공지능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인공지능이 뭔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툴을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다 그 툴에서 좋은 시각화가 많이 나와서 그걸 가져왔고요. 우선 이제 내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연수입 지금 데이터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education, 그 다음에 occupation, 그 다음에 성별, 인종, 그 다음에 얼마나 재산 변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의 연수입이 얼마가 될지, 연수입이 이제 이거를 이제 5만 불에서 끊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바이너리 이제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이게 굳이 응용 분야를 찾자면은 대출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 사람한테 내가 마케팅 메일을 보낼지 안 보낼지, 만약에 좀 비싼 차를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캠페인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그 프로세스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돌아가면은 학습용 데이터랑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도 있고 지금 보니까 데이터는 500개가 있고요. 이거는 뭐 큰 데이터셋은 아니죠. 그다음에 over 50K라는 게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소득이 5만 불이 넘는지 아니 안 되는지, 그다음에 뭐 젠더, 레이스,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보면은 모델이 결국에 그 제가 아까 이제 포뮬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수학 공식인데 그게 이제 그 수치를 줘요. 그래서 수학 공식이니까 이런 거를 다 잘 조합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사람이 그 50K 소득을 넘어갈 확률이 뭐 얼마나 돼, 이런 종류의 그 결과를 주죠. 이제 그러니까 모델은 숫자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 바이너리 예측을 해야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어떤 특정 경계를 가지고 그 모델의 예측값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델을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할 건데, 첫 번째 모델은 그 모델 결과가 0.4가 넘으면은 뭐 이 사람은 뭐 50K가 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모델에 0.64가 넘으면은 이 사람은 뭐 50K 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다 함께 설명 가능하거든요. 모델을 두 개를 만든 건가요? 네,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모델 두 개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는 실제로도 모델 두 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모델이 달라지? 엑셀플을 조정했을 때 저 두 개 다른 모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건지는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하나는 되게 단순한 선형 모델이고 하나는 좀 더 복잡한 뭐 신경망 모델이라고 일단 해두죠. 뭐. 예.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 두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포뮬러를 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보다도 이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이제 탐색을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성과 이제 인종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관찰이, 여기서 남성이 일단 훨씬 많고 여성보다, 그다음에 이제 백인, 흑인, 이제 뭐 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백인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 데이터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 이런 그 편향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셋 편향이에요. 요걸 가지고 만약에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사실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로 만족시키는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거는 남성이 훨씬 많고 백인이 많은 그런 데이터셋이라면은 남성과 백인에 맞춰가지고 그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의 소득을 예측하는 기준과 여성의 소득을 예측하는 기준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데이터셋은 남성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액큐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남성의 그 소득을 예측하는데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예측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사람이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에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뭐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편향이 이제 모델의 결과에 이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거의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처음에 안 봤으면은 이런 걸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뭐냐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자동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뭐 데이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성과 인종은 훨씬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을 하고 그다음에 인종 차별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데이터 속성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기계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를 준비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델 1과 모델 2가 있죠. 그래서 모델 1과 2가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모델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는 어떤 이제 플롯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상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 50K 소득이 넘는지에 대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모델 1과 2가 둘 다 어느 정도는 그 50K가 넘는 쪽에 더 높은 스코어를 주고 그 다음에 반대에 더 낮은 스코어를 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 정확한 모델이면은 만약에 모델 1이 100% 정확하다면 여기서 딱 잘랐을 때 오른쪽은 다 빨간색이고 왼쪽은 다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섞여 있죠. 의미하는 건 이제 모델 1이 나름 좀 에러가 있다는 거. 모델 2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있죠. 지금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분석인데 모델을 비교하고 이제 어떤 모델이 뭐 잘했니 못했니를 볼 때도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어요. 제가 주로 밥 먹고 주로 하는 게 이쪽이라서 이쪽은 상당히 할 말이 많은데 우선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리면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액추얼이 있고 프리딕트가 있는데 액추얼은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의 소득이 50K를 넘었는지 그리고 예측은 이 모델이 예측한 게 이제 첫 번째 테이블은 모델 1이고 두 번째 테이블은 모델 2인데 이 사람이 예측한 게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뭐 yes인지 no인지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은 당연히 yes, yes, no, no가 많으면 제일 좋은 모델이죠. 완벽한 모델이죠. 근데 보통은 에러가 있죠. 그래서 이 에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그거를 보통 뭐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는 소득이 50K가 안 넘는데 50K가 넘는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득이 50K가 넘는데 50K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예측 모델 두 가지가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체는 첫 번째 가장 단순한 방법을 이제 그걸 accuracy라고 하는데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yes, yes, no, no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100%면 뭐 완벽한 거니까 그걸 보는 방법이 그걸 accuracy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그게 성능을 모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에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에러가 더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컴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출을 그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랑 대출을 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거랑 둘 중에 이제 뭐가 더 중요할까? 그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은행 다니는 분들이 알겠죠? 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질병을 진단하는 거다. 그러면은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쁜 에러죠,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는 그냥 검사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냥 검사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는데 없다고 넘어가는 거는 훨씬 큰 에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에러 중에서 뭐가 더 나쁜 건지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알아야지 그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테이블을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이 다음 걸 보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측 결과를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모델이 이제 스코어를 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인풋 피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풋 피처.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성별도 피처고 인종도 피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구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이자 소득인 것 같아요. 캐피탈 게인이니까 이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피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자 소득이 높을수록 만약에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하죠. 이자 소득은 어찌 보면 소득의 일부니까 이자 소득이 높을수록 만약에 50K를 넘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 모델 두 가지를 비교를 놓고 보시면은 이 파란색 모델 파란색 모델 1인 것 같은데 파란색 모델을 보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캐피탈 게인이 조금 올라가면은 그 스코어 평균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쵸 이게 인풋 이 x축은 인풋 속성이고 y축은 이제 모델의 예측값인데 파란색 모델 같은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죠. 근데 이제 빨간색 모델 같은 게 이게 선형이에요, 선형. 인풋이 캐피탈 게인이 높으면 무조건 그만큼 모델의 예측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주황색 모델은 훨씬 더 단순해요. 그렇죠?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란색 모델은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사실을 보면은 accuracy가 파란색 모델이 지금 조금 높아요, 그렇죠? 86.2 대 85.6인데 그러면은 파란색 모델을 당연히 써야 되느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측 정확도가 비슷한데 이 주황색 모델은 훨씬 더 단순하잖아요. 인풋이랑 아웃풋의 그 결과가 훨씬 단순한 이제 선형 모델이 비슷한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황색 모델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 모델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게 만약에 대출 심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내가 대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파란색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설명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빨간색 모델은 이 캐피탈 게인이 뭐 너무 낮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모델은 그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도가 1% 높은 것보다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그거는 응용 분야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 설명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까 모델 두 개를 X축에 보고 무한정 해가지고 스케일표를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런데 저게 같은 선형 모델인데 파이가 다른 걸 두 개 비교할 때는 엑센스 이해하기 쉬운데 두 개 비교하는 모델이 하나는 언더프레스 하나는 SB이에요. 얘는 지침식이에요. 얘는 하이퍼플렉스예요. 그런 걸 적용하면서 저게 인지시해 줄 수 있나요? 딱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비교 어렵지 않은 생각들고 있는데 스케줄로 표현했을 때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꼭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모델의 결과가 그 스코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SVM이랑 그 랜덤 포레스트 말씀했네. 그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둘 다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거든요.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금 이 플랫을 이제 partial dependence 플랫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결과가 바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모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별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경우에 또 나름의 또 해석 모델이 복잡한 걸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법이 따로 있는데 이런 종류의 어떤 단순한 시각화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런 종류의 분석이 가능한 것도 이제 모델 선택의 모델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이걸 또 보여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성별과 인종에 따른 예측 스코어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역시 이거는 모델 각각의 결과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두 모델 다 파란색 모델, 빨간색, 그러니까 주황색 모델 둘 다 다른 걸 다 무시하고 여성인 경우에 예측 스코어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더 낮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의 경우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모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주황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인종의 경우, 다른 소수 인종의 경우에 그 소득이 더 낮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다고 꼭 뭐 이거는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얼마나 이제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따로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모델에 이제 어느 정도 편향이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인풋 데이터를 이런 편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향이 이제 모델 스코어에도 이제 들어갔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정성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거를 이제 제가 방금 이 플랫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모델 두 개 스코어 아까 보여드린 이제 스코어 플랫이고 그 플랫 하나를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원래 데이터가 뭐 5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남성의 어떤 예측과 여성의 예측과 그거를 이제 성별 기준 나눌 수가 있죠. 보시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특히 이 두 모델 다 그 여성의 예측값이 이제 훨씬 낮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낮은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블이 이 색깔이 레이블이거든요. 실제로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인데 뭐 맞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틀린 것도 있죠. 이제 어쨌든 여성이 더 낮은 스코어를 갖는 이제 그런 결과로 모델이 나온다. 네. 근데 컷오프를 다르게 설정하셨잖아요. 모델 두 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저기 애큐러시 테이블을 여성 남성으로 해가지고 모델 두 개로 보시는 게 왜냐면 컷오프가 틀리게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보여드릴 거예요. 예. 맞죠? 예, 여기에 이제 다른 요인이 이제 컷오프죠, 그죠? 컷오프를 다르게 하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스코어 자체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럼 이제 그 테이블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그 애큐러시 테이블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결과에서는 모델별로 컷오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니까 컷오프가 있긴 하지만은 모델별로 컷오프가 성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컷오프가 하나예요. 모델이면 컷오프가 하나인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스코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다르면은 당연히 이제 실제 결과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녀가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컷오프를 다르게 한다? 그렇게 지금 그런 가정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컷오프가 하나예요. 아니 그게 예. 아니고 빨간색 다시 블루답보다 전체적으로 하얘야 되잖아요. 근데 컷오프가 포인트 2가 나타니까 어차피 콜할 때 원과 지브로 할 때 빨간색 다시 위에 있지만 컷오프가 높게 하기 때문에 원이라고 콜 크기하는 게 어떤 이를테면은 스코어는 전체적으로 블루가 낮게 나왔지만 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똑같은 애들은 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게 지금 블루가 조금 더 밑에 있고 레드가 위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드에 대해서는 이 마들이 생각하는 게 포인트 64가 넘어야지만 1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지로라고 부르고 그런데 블루는 포인트 4 이상이 돼야지 원이라고 부르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스코어가 더 레드 마들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뭐 액큐러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accuracy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건 그냥 pure 그냥 그 fairness 관점에서 그 모델별로는 그 스코어 threshold가 다른데 모델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남녀의 그 스코어 평균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델 안에서 이 threshold는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봤을 때 여성한테 그 소득이 낮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결과로 이어진다면은 대출 안 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accuracy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 근데 여기서 공정성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체 퍼플레이션에서 여성의 소득이 50K를 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라면은 모델도 더 많게 예측을 해야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공정하다는 거는 과연 그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퍼플레이션 비율대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네, 좋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는 부분인데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 그 뭐 입학 사정 같은 경우에도 공정성을 정말 강조해가지고 모든 학생은 같은 비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머저리티 쪽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도 사실은 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공정성에 대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도메인에 따라 다르고 그 주관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알고리즘이 해줄 수 없고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프트한 그런 기계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그냥 그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그냥 이제 잣대를 똑같이 한 거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 보여드린 거, 0.4, 0.665 해가지고 이제 그 남녀를 이제 똑같이 그 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기준은 이건 이제 데모그래픽 패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남녀 잣대를 다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 값에서 그 파지티브한 클래스의 그 비율이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그걸 패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실제로 뭐 남자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평등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equal opportunity라고 해서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소득이 실제로 높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측 값이 파지티브가 되는 비율을 남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이 테이블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기준이 뭐가 옳다?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그 머신러닝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는 데 사용되기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입시 사정한 데 쓰고 그 다음에 뭐 대출 심사한 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게 최근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류의 연구나 아니면 실제로 그 제품화되는 머신러닝의 경우에도 더 이제 연구 이런 고려가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관련 논문 링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소득 예측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른 예측 데이터셋이 이제 나이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역시 그 사람의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예측이 값이 나이의 수치예요. 나이 수치값, 뭐 클래스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편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남자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 예측 결과의 이제 정확도가, 예측 결과 값이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평균 에러를 보통 보는데, 평균 에러 값이 보시면은 피메일이 훨씬 메일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나이와 예측된 나이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남자는 여기 많이 모여있죠, 가운데.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여자는 이제 훨씬 퍼져 있어요, 예측 결과가. 그게 의미하는 건 여성의 나이를 예측하는 데는 이 모델이 잘 동작을 안 한다, 남성보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모델의 이제 성능이 이런 다양한 이건 좀 편향한 편향이 좀 다른 유형이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제가 잠깐 뭐 이거 보여드리면은, 네,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보여드린 인컴 예측 문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종의 뭐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툴을 보시면은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오버 50인지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건데, 코스트 레이쇼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컴이 높은데 낮다고 보는 거랑 낮은데 높다고 보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건지, 그거를 이렇게 레이쇼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젠더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옵티메이션 스트레이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 트레시홀드가 있는 게 가장 예전에 쓰던 방법이고, 데모그래픽 패리티로 보면은 남녀 이제 그게 달라졌죠, 그렇죠? 이것도 재밌는 거는 액큐러시도 달라져요. 액큐러시가 당연히 이거를 보통 이제 싱글 트레시홀드로 했을 때가 액큐러시 전체 액큐러시는 제일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페어네스를 강조해서 이제 뭔가 남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액큐러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결과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도가 이제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에 이제 정확도가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각 기준별로 어떻게 트레시홀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달라지는지 보실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이거 한번 꼭 해보시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머신러닝 하는 부분에 트레이닝 할 때 objective 펑션을 다르게 설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objective 펑션은 안 바꾸고, 예를 들면
이를테면 트레이닝할 때 이를테면 에큐레시를 억제수 펑션이 젠더에 따라서 두 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설정을 이베리에이션 할 때는 이베리에이션을 네,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해법 1이랑 해법 2 말씀드렸죠. 모델 자체에서 저희 공정성 문제를 모델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모델은 그대로 두고 이 밖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모델 자체가 공정성까지 고려해서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모델 자체가 복잡해지겠죠. 그게 꼭 옳은 건지 이제 생각해볼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고려사항은 모델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평가는 그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컴플렉시티는 계속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밖에서 하는 게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뭐 둘 다 열심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좀 살펴봤고요. 사례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요거 사례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꼭 가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일 디텍션.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이 웃고 있나 안 웃고 있나 그거를 디텍트하는 건데 여기에 이미지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이제 남녀와 약간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남자랑 여자가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안 웃고 있고 이게 빨간 게 웃고 있는 거구나. 네. 아무튼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시고. 네. 그래서 사례도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요지였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텐서플로우를 필요 없다, 확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 지금 시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기술의 어떤 가치라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얼마만큼 노력을 얼마만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냐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데이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모바일 카메라 당연히 핸드폰, 그다음에 센서 네트워크 이런 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술도 준비하고 있고, 딥러닝, 클라우드 인프라가 더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술 자체가 더 좋은 게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된 오토 ML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든지 다루는 방식 자체가 최근에 이제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R 같은 툴 사용하시면은 엑셀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좀 하셔야 되지만은 어쨌든 한 10년 전에 엑셀 매크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more application, better result, less effort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굉장히 좀 파워풀한 컴비네이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단지 이제 그게 지금 칼큘러스를 공부하거나 텐서플로우 공부하는 거 말고 최대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what if 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개념 다 이해하시면은 머신러닝을 시스템 결과 웬만큼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내는 것 자체는 점점 이제 그것도 점점 쉬워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하실 게 아니면 기다리셔도 돼요. 예. 일단
그런 면에서 좀 게으른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하루에 5시간씩 텐서플로 공부하는 사람과 그 시간에 이제 뭐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그게 전자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용어가 이제 2010년 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통계학이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전자화 자동화되고 빅데이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굉장히 피곤한 시대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에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건 뭐 사실 바람직한 경향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이 수학 통계학 이거가 이런 거는 이제 abstract out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알고 통계적 지식이 있어야지 머신러닝을 쓰는 시대는 앞으로 5년? 길어야 5년?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잘 정제해서 주고 결과 잘 해석할 수 있으면은 머신러닝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도메인 지식 그리고 그 필요는 하죠. 이걸 아예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거에 얼만큼 시간을 쓸 것인가. 그 우선순위는 도메인 지식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뭐 대체하기보다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이게 보시면 이제 첫 컴퓨터, 첫 카메라, 이게 첫 그 전화기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다 합쳐서 손바닥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기술 인공지능의 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데이터 준비하기, 모델 만들기, 적용하기 돌아가면은 데이터 준비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잘 설계된 인프라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될 거고 모델 역시 더 강력한 도구 이제 그 모델 자체가 데이터가 충분하면 사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결국 설치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 컴퓨팅 파워가 많으면 자동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모델을 적용하는 부분에는 계속 도메인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공정성이나 뭐 그런 거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인공지능 하더라도 사실은 한 90%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는 건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그 적용의 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게 사실은 뭐 꼭 그 수학적이고 어떤 공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철학적인 윤리적인 고민이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도메인 전문성과 인공지능 결합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